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17 데니얼 카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 5부 두 자아 35 두 자아 효용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두 가지 다른 뜻으로 쓰였다. 제러미 벤덤은 도덕 및 입법 원리 입문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자연은 인류를 두 통치자의 지배 아래 두었다. 고통과 쾌락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도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일도 오직 이 둘의 몫이다. 벤담은 다소 어색한 각주를 달아 효용이라는 말을 쓴 것을 사과하면서 더 나은 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벤담이 말한 효용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 그것을 경험 효용이라 부르겠다. 지난 100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벤담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했다. 경제학자와 결정 이론가들이 사용한 이 용어의 의미는 욕구 충족력이다. 나는 이를 결정 효용이라 불렀다. 이를테면 기대 효용 이론은 결정 효용을 지배해야 하는 합리성 원칙에 관한 것이지 쾌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한 것을 즐긴다면 두 가지 효용은 일치한다. 그 둘이 일치한다는 단정에는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은연중에 녹아 있다. 합리적 행위자라면 현재와 미래의 자기 취향을 알 테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경험 효용. 내가 경험 효용과 결정 효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매료된 계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모스와 전망 이론을 연구하던 나는 문제를 하나 만들었다. 고통스러운 주사를 날마다 한 대씩 맞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고통에 적응되는 일은 없어서 고통은 날마다 똑같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남은 주사 횟수를 20회에서 18회로 줄일 때와 6회에서 4회로 줄일 때 똑같은 가치를 부여할까? 둘을 구분한다면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 결과는 뻔해서 따로 자료를 모으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주사 횟수를 10분의 1 줄일 때 20회에서 18회보다 3분의 1 줄일 때 6회에서 4회 더 많은 돈을 들이리라는 것쯤은 다들 자신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두 번의 주사를 피하는 결정 효용은 6회에서 4회로 줄어들 때가 20회에서 18회로 줄어들 때보다 더 크고 누구든 6회에서 4회로 줄이는데 돈을 더 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터무니없다. 고통의 정도가 날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전체 고통의 양에서 두 번의 주사를 줄이는 효용이 이제까지 주사를 몇 대 맞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논리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경험 효용은 주사 횟수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적어도 일부 경우에 경험 효용은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다. 똑같은 경험 효용을 얻는데 또는 똑같은 손실을 피하는데 다른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실수다. 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결정 이론에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상황에서의 선호도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모스와 나는 이 문제를 토론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 나는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왔다. 경험과 기억. 경험 효용은 어떻게 측정할까? 의료 처치를 하는 동안 헬렌이 겪은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또는 해변에서 20분간 머무는 동안 헬렌이 얻은 즐거움은 어느 정도일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영국 경제학자 프랜시스 에지워스는 19세기에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쾌락 측정기를 제안했다.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장치와 유사한 상상의 도구로 개인이 어느 순간에 느끼는 쾌락이나 고통의 정도를 측정한다. 기온과 기압이 날마다 다르듯 경험 효용도 매번 다르고 그 결과는 시간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함수에서 헬렌이 의료 처치 중에 겪는 고통이나 휴가에서 느끼는 쾌락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의 답은 곡선 아래 넓이가 된다. 에즈워스 개념에서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헬렌이 해변에 20분이 아니라 40분 머문다면, 그리고 이때의 즐거움이 시종일관 강렬하다면 경험 효용의 총량은 2배가 된다. 마찬가지로 주사 횟수가 2배가 되면 주사 치료의 고통도 2배가 된다. 이것이 에지워스의 이론이었고, 우리는 이제 이 이론이 들어맞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5는 고통스러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두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내가 돈 레델마이어와 함께 설계한 연구에서 썼던 그래프다. 토론토 대학 연구원이자 의사인 레델마이어는 1990년대 초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 요즘은 대장 내시경 검사 때 일상적으로 순간적 기억 상실 약제나 마취제를 투여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만 해도 그런 약은 지금처럼 널리 쓰이지 않았다. 실험에서 환자는 60초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보고했다. 그래프에 나온 수치에서 0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10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를 나타낸다. 검사는 환자 A의 경우 8분, 환자 B의 경우 24분 지속되었고,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각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변화가 컸다. 고통이 0인 마지막 순간은 검사가 끝난 뒤에 기록되었다. 총 154명의 환자가 실험에 참가했는데, 검사가 가장 빨리 끝난 경우는 4분,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69분이었다. 이제 쉬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두 환자가 고통의 척도를 비슷하게 가늠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환자가 더 고통스러울까? 두말하면 잔소리다. 환자 B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어떤 고통의 수준에서든 환자 B는 환자 A와 적어도 같은 시간에 고통을 느꼈고, 곡선 아래 넓이가 환자 A의 경우보다 훨씬 넓다. 물론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B의 검사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가 매 순간 직접 보고한 고통을 계산한 수치를 쾌락 측정기 총합이라 부르고자 한다. 검사가 끝나고 모든 참가자에게 그 과정에서 느낀 고통의 총합을 물었다. 고통의 총합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까지 보고한 고통 전체를 회고하도록 유도해 쾌락 측정기 총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자들은 고통 전체를 회고하지 않았다. 통계 분석 결과 우리가 다른 여러 실험에서 발견한 유형을 설명해주는 2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정점과 종점 원칙. 환자들이 회고하는 전체 평가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수치는 최악의 순간에 보고한 고통과 검사가 끝날 때에 보고한 고통의 평균이었다. 지속시간 무시. 검사가 지속된 시간은 전체 고통 평가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제 이 원칙을 환자 A와 B의 상태에 적용할 수 있다. 두 환자가 매긴 최악의 고통 점수는 똑같이 8점이었지만 검사가 끝나기 전 마지막에 매긴 점수는 환자 A가 7점인 반면 환자 B는 1점에 그쳤다. 따라서 정점과 종점의 평균은 환자 A가 7.5점,
환자 B가 4.5점이다. 예상대로 이 검사에 환자 A가 환자 B보다 훨씬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 A는 불행하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검사가 끝나는 바람에 불쾌한 기억을 남기고 말았다. 이 정도면 자료는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체계가 다른 경험 효용의 두 수치인 쾌락 측정기 총합과 회고 평가. 쾌락 측정기 총합은 개인이 그때그때 보고한 느낌을 계산한다. 우리는 이 판단을 지속시간 가중 판단이라고 한다. 곡선 아래 넓이를 계산할 때 모든 순간에 똑같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구 수준의 고통이 2분간 지속된다면 똑같은 고통이 1분간 지속될 때보다 2배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실험을 비롯해 여러 실험 결과, 회고 평가는 지속 시간과 무관하고 다른 순간보다도 정점과 종점의 두 순간에 무게를 둔다. 그렇다면 두 측정치 중 어느 쪽이 중요할까? 이 상황에서 의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선택은 실제 의료 행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는 다음 사실에 주목했다. 환자가 기억하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고통이 최고조에 이를 때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전 과정의 지속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전 과정이 끝날 때의 고통이 비교적 약할 때 환자가 더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다면 갑작스러운 고통 완화보다 점진적인 완화가 더 나을 수 있다. 실제로 느끼는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정점의 고통이 커서 환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기더라도 전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쪽에 더 끌리는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에 대다수는 고통의 기억을 줄이는 쪽을 택할 것 같다. 이 딜레마를 두 자아, 시스템 1, 시스템 2와는 다르다의 이해 충돌로 보면 편하다. 지금 아픈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경험하는 자아와 전체적으로 어떠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기억하는 자아의 충돌이다. 인생을 살면서 간직하는 것은 기억이 전부이다시피 해서 우리가 삶을 생각할 때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은 기억하는 자아의 관점이다. 내가 강의를 끝내고 어느 청중에게 들은 짧은 이야기는 기억과 경험을 구별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그는 음반을 틀어놓고 긴 교향곡을 넋을 놓고 듣고 있었는데 곡이 끝날 무렵 음반 흠집으로 깜짝 놀랄 잡음이 나는 바람에 음악 감상을 통째로 망쳤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감상을 망친 게 아니라 감상의 기억을 망쳤을 뿐이다. 감상하는 자아, 즉 경험하는 자아는 곡을 거의 들을 때까지 좋은 경험을 했고 마무리가 안 좋았다고 해서 그 경험이 취소될 수는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내게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은 결말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그때의 경험을 통째로 망쳤다고 했지만 그것은 음악을 들으며 행복했던 40분을 무시한 평가다. 실제 경험은 과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까? 경험과 그 기억을 혼동하는 것은 인지 착각에 좋은 예이며 사람들은 경험을 기억으로 바꿔치기 하는 탓에 과거 경험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경험하는 자아는 발언권이 없다. 기억하는 자아는 더러 엉터리지만 삶의 점수를 기록하고 삶의 교훈을 지배하는 자아이며 결정을 내리는 자아다.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는 교훈은 미래 기억의 질을 극대화하되 미래 경험의 질도 극대화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마디로 기억하는 자아의 횡포다.
어떤 자아가 중요할까? 기억하는 자아의 결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동료들과 함께 실험을 설계했다. 내가 찬물에 손 넣기, 딱딱한 전문 용어로는 저온 혈압 상승이라 부르는 미약한 고문을 이용한 실험이다. 참가자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차가운 물에 한쪽 손을 손목까지 담그게 했다가 빼도 좋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수건을 건네준다. 참가자들은 한 손을 담그고 있는 동안 다른 손으로 자판기 화살표 키를 눌러 자신이 참고 있는 고통을 꾸준히 보고했다. 경험하는 자아의 직접적 의사 전달이다. 우리는 중간 정도의 참을 만한 고통을 유발하는 온도를 유지했다. 물론 참가자는 언제든지 손을 뺄 수 있었다. 하지만 미리 손을 뺀 사람은 없었다. 참가자는 이 실험을 두 가지로 실시했다. 짧은 실험에서는 섭씨 14도의 물에 60초 동안 손을 담가야 했는데 물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차갑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60초가 지났을 때 실험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손을 빼라는 지시와 함께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었다. 긴 실험은 90초 동안 지속되었다. 처음 60초는 짧은 실험과 똑같다. 그리고 60초가 지났을 때 실험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밸브를 열어 약간 더 따뜻한 물이 흘러들게 했다. 이때부터 30초 동안 물의 온도가 약 1도 올랐는데 참가자 대부분이 고통의 세기가 약간 줄었다고 느낄 정도였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찬물에 손 넣기 실험을 3가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각각 다른 손으로 짧은 실험과 긴 실험만 실시했을 뿐이다. 두 실험 사이에는 7분의 간격이 있었다. 두 번째 실험이 끝나고 7분 뒤에 참가자들에게 세 번째 실험을 택하라고 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실험 중 하나를 반복할 예정인데 왼손으로 했던 실험을 반복할지 오른손으로 했던 실험을 반복할지는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참가자 중에 절반은 짧은 실험을 왼손으로, 절반은 오른손으로 했으며 또 절반은 짧은 실험을 먼저, 절반은 긴 실험을 먼저 했다. 용의주도하게 설계한 실험이었다. 실험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사이에 그리고 경험 효용과 결정 효용 사이에 이해 충돌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었다. 경험하는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긴 실험이 더 나쁘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는 자아의 관점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점과 종점 원칙에 따라 긴 실험보다 짧은 실험이 더 나쁜 기억을 남겼을 것이고 지속시간 무시 원칙에 따라 고통이 90초 지속될 때와 60초 지속될 때의 차이는 무시될 것이다. 따라서 긴 실험이 참가자에게 더 좋은, 하다못해 덜 나쁜 기억을 남겼을 테고 참가자는 긴 실험을 반복하겠다고 선택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긴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통이 줄었다고 보고한 참가자 중에 무려 80%가 긴 실험을 반복하겠다고 선택해 세 번째 실험에서 쓸데없이 고통을 30초 더 떠안는 결과를 초래했다. 긴 실험을 택한 참가자는 고통을 즐기는 마조히스트가 아니며 일부러 고통을 더 겪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다. 단지 실수였을 뿐이다. 애초에 90초 동안 담그겠는가, 그 앞부분만 하고 끝내겠는가 라고 물었다면 당연히 짧은 실험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았고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회피 정도가 약한 기억을 반복하기로 택했을 뿐이다. 참가자도 두 실험 중 어느 것이 더 오래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물어보았다. 그 지식을 써먹지 않았다. 이들의 결정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나 가장 덜 싫은 것을 고르는 직관적 선택이라는 단순한 규칙에 지배되었다. 기억의 원칙은 두 가지 옵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판단했고 이 판단이 선택으로 이어졌다.
결정 효용과 경험 효용의 불일치는 주사 실험뿐 아니라 찬물에 손 넣기 실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실험에서 나타난 선호도는 앞서 다룬 적은 게 많은 것 효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다. 크리스토퍼 시의 연구에서는 24개로 구성된 그릇 세트에 그릇을 몇 개 추가했더니 오히려 전체 가치가 떨어졌는데 추가한 그릇 중엔 깨진 그릇이 있어서였다. 활동가 린다의 예도 있었다. 린다를 은행 창구 직원이라기보다 여성 운동을 하는 은행 창구 직원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더 많았던 경우다.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시스템 1의 한 가지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시스템 1은 합이 아니라 평균, 일반적인 것, 원형의 집합을 대변한다. 찬물에 손 넣기 실험은 여러 순간의 집합인데 기억하는 자아는 그 실험에서 원형이 될 만한 순간을 저항한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발생한다. 경험하는 자아의 보고로 상황을 평가하는 객관적 관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험하는 동안에 고통을 합친 곡선 아래 넓이이고 그것이 합계의 본질이다. 반면에 기억하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정점과 종점에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 순간이다. 물론 동물의 기억이 총합을 저장하도록 진화되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 다람쥐에게는 저장한 먹이의 총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도토리의 평균 크기가 총량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 동안의 고통이나 쾌락의 총합은 생물학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쥐는 쾌락이든 고통이든 지속시간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한 번은 쥐 실험에서 불이 켜지면 곧 전기 충격이 온다는 것을 몇 차례 계속 보여주었다. 쥐는 금세 불빛을 두려워했고 두려움의 세기는 몇 가지 생리적 반응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충격 지속 시간은 두려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극이 주는 고통의 세기였다. 이와 관련해 흔히 실시하는 비슷한 연구에서 쥐의 뇌에서 특정 영역을 그리고 인간의 뇌에서 비슷한 영역을 전기로 자극하면 강렬한 쾌감을 일으켰는데 덜어는 그 쾌감이 워낙 강렬해서 쥐가 직접 레버를 눌러 뇌를 자극할 수 있게 해 놓으면 레버를 누르느라 먹이를 먹을 틈이 없어 굶어 죽기도 했다. 이때 쾌감을 일으키는 전기 자극을 세기와 지속 시간을 달리해 갑작스럽게 가해보면 역시 세기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극 지속 시간을 늘려도 그 자극을 얻으려는 욕구가 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기억하는 자아를 지배하는 원칙에는 긴 진화의 역사가 담겼다. 본능 대 합리성. 여러 해 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주사 문제에서 가장 유용한 생각은 똑같이 고통스러운 주사를 여러 번 맞을 때의 경험 효용은 주사 횟수만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주사가 똑같은 정도로 피하고 싶다면 주사를 20회 맞는 것은 10회에 맞는 것보다 2배로 안 좋은 일이고 20회에서 18회로 줄이는 것과 6회에서 4회로 줄이는 것은 가치가 같다. 결정 효용이 이 경험 효용과 맞지 않는다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찬물에 손 넣기 실험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용했다. 고통이 90초간 지속된다면 그 앞부분 60초간만 지속될 때보다 안 좋다. 그런데도 90초를 견디겠다고 흔쾌히 선택한다면 그 결정은 문제가 있다. 주사 문제에서 결정과 경험의 불일치는 민감성 감소에서 나왔다. 18회와 20회의 차이는 6회와 4회의 차이보다 덜 극적이고 가치도 적어 보인다. 반면에 찬물에 손 넣기 실험에서는 이 오류가 기억의 두 가지 원칙인 지속시간 무시 그리고 정점과 종점 원칙을 반영한다. 이처럼 두 사례는 작동 체계가 다르다.
그러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같다. 되도록 최선의 경험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정, 그리고 앞으로 느낄 감정에 대한 엉터리 예측, 이 둘은 선택의 합리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찬물에 손 넣기 연구에서 드러난 대로 우리는 내 이익과 관련한 선호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그것이 내 경험에 근거했어도 그 경험의 기억이 고작 몇 분 전에 생긴 것일지라도 그러하다. 취향과 결정은 기억에서 나오고 기억은 엉터리일 수 있다. 이 사실은 인간은 선호도가 일관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기초가 되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들쭉날쭉한 선호도는 타고난 것이다. 우리는 고통과 쾌락을 경험하는 시간을 두고도 강한 선호도를 보인다. 고통은 짧고 쾌락은 길면 좋겠다. 하지만 시스템 1이 좌우하는 기억은 고통이나 쾌락이 가장 강렬했던 순간 정점과 그것이 끝날 때의 느낌을 대표적으로 기억하도록 진화했다. 지속시간을 무시하는 기억은 쾌락은 길고 고통은 짧았으면 하는 우리 바람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두 자아와 관련한 말들. 결혼 생활이 실패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기억하는 자아의 관점이다. 이혼은 막판에 불협화음을 낸 교향곡과 같다. 끝이 나쁘다고 해서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당신 태도는 지속시간 무시의 안 좋은 사례다. 당신은 나쁜 부분보다 좋은 부분을 10배 길게 경험했는데도 두 부분에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36. 이야기로서의 삶. 경험 측정을 연구하던 초기에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보았다. 이 오페라는 멋진 음악으로 유명하지만 귀족 청년과 화류계 여성 비올레타의 사랑 이야기도 감동적이다. 청년의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곧 다가올 딸의 결혼을 생각해 비올레타에게 아들을 포기하라고 설득한다. 비올레타는 놀라운 희생 정신을 발휘해 사랑하는 남자를 퇴짜 놓는 척 한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폐결핵이 도지고 마지막 장에서 친구들에 둘러싸여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다. 그 전에 소식을 전해 들은 청년은 비올레타를 만나러 파리로 달려간다. 연인이 온다는 소식에 비올레타는 희망과 기쁨으로 기운을 차리지만 곧 다시 쇠약해진다. 이 오페라를 아무리 많이 본 사람이라도 청년이 파리로 달려갈 때면 긴장과 걱정에 마음을 졸인다. 청년이 제때 도착할까? 청년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죽기 전에 도착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 마침내 청년이 도착하고 멋진 사랑의 이중창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10분 동안 흐른 뒤에 비올레타는 죽음을 맞이한다. 오페라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궁금증이 생겼다. 우리는 마지막 10분에 왜 그토록 큰 관심을 둘까?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다. 오페라를 보면서 비올레타 삶의 전체의 길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만약 비올레타가 28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27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가 행복한 1년을 놓쳤다는 사실은 전혀 안타깝지 않았겠지만 마지막 10분이 없었을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내게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게다가 두 사람이 10분이 아니라 일주일을 함께 있었다고 해도 두 연인의 재회를 보며 느꼈던 내 감정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이 너무 늦게 왔더라면 라트라비아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원래 지나간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 기억에 남을 순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지속시간 무시는 흔한 일이며 마지막 순간이 인물을 규정하는 일은 흔하다. 이 중요한 특징은 서사 규칙에도 등장하고 대작 내시경이나 휴가 또는 영화를 기억할 때도 나타난다. 그것은
기억하는 자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기억하는 자아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미래의 참고 자료로 간직한다. 삶을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은 오페라에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여러 해 동안 딸과 소원하게 지낸 여성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죽음에 임박해 두 사람이 화해했는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이때 우리 관심은 딸의 감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엄마의 삶이 담긴 서사도 더 좋아지길 바란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 이야기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바꾸는 사건에도 마음이 움직인다. 이를테면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으며 죽은 남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내는 여러 해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고 오직 돈 때문에 남편을 떠나지 않았을 때 남편은 행복하게 살았는데도 우리는 죽은 남편에게 연민을 느낀다. 어떤 과학자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죽은 뒤에 그것이 틀렸다고 증명되면 우리는 그 과학자도 느끼지 않은 수치심을 대신 느낀다.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나 자기 삶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둔 채 소박한 영웅이 등장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와 그의 제자들은 지속시간 무시와 정점과 종점 원칙이 삶 전체에 대한 평가를 지배하는지 궁금했다. 이들은 실험에서 젠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그의 삶을 짧게 묘사했다.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도 없으며 교통사고로 고통 없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여성이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묘사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젠은 일을 즐기고 휴가도 떠나고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기며 평생 30년 또는 60년 대단히 행복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젠의 삶이 5년 늘어나 35세나 65세에 사망한다. 이 5년 동안 젠은 즐겁게 살았지만 그 전만큼 즐겁지는 않았다. 실험 참가자들은 이처럼 계략적인 젠의 생애를 읽은 뒤에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삶을 통틀어 볼 때 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가? 젠이 살면서 경험한 행복 또는 불행의 총합은 어느 정도라고 말하겠는가? 응답 결과는 지속시간 무시와 정점과 종점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실험 참가자 간 실험, 참가자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이야기만 보여준 방식에서 젠의 삶이 두 배로 길어져도 삶의 가치나 젠이 느낀 총 행복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젠의 삶은 그 삶의 원형을 보여주는 한 조각의 시간으로 대표될 뿐 여러 조각의 연속으로 표현되지 않는 게 분명했다. 즉, 젠의 총 행복은 젠의 생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한 시기의 행복이지 전생에 나타난 행복의 총합이 아니었다. 이 사실에서 예상되듯 디너와 제자들은 적은 게 많은 것 효과도 발견했다. 응답자는 평균 원형으로 총합을 대신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아주 행복한 삶에 약간 행복한 삶 5년을 더하면 삶의 총 행복을 훨씬 낮게 평가했다. 나는 똑같은 실험을 실험 참가자, 내 실험 형식으로도 해보라고 이들을 다그쳤다. 각 참가자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보여주고 연이어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제까지 판단 오류를 여러 번 봤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약간 행복한 5년을 더 산다고 삶이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실망스러운 5년이 추가되면 전체 삶이 나빠진다는 직관은 압도적이었다. 이런 판단 유형이 워낙 터무니없어서 디너와 제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어리석어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부모나 나이가 좀 더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져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짧은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삶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정점과 종점 원칙이 중요할 뿐 지속 시간은 문제되지 않았다. 노동의 고통과 휴가의 이로움은 지속 시간 무시를 반박하는 증거로 빠짐없이 거론된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노동이 6시간 지속될 때보다 24시간 지속될 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좋은 휴양지에서 3일을 보낼 때보다 6일을 보낼 때 더 즐겁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 시간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그 유일한 이유는 마지막 순간의 질이 총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6시간보다 24시간의 노동 뒤에 더 지치고 무력해지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은 3일보다 6일을 더 쉰 뒤 더 기운이 난다. 이런 상황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때 관건은 지금 체험하는 상황이 점진적으로 악화 또는 개선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분이냐다. 기억상실증 환자의 휴가. 휴가를 선택한다고 해보자. 작년에 갔던 낯익은 해변에서 편안하게 한 주를 즐기고 싶은가? 아니면 새로운 추억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가? 이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산업이 발달해 휴양지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을 제공하고, 여행업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추억을 수집하게 한다. 여행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정신없이 사진을 찍어 대는 걸 보면 추억을 저장하는 것이 여행의 중요한 목표일 때가 많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목표가 휴가 계획을 결정하고 실제 휴가에서의 기분을 좌우한다. 사진작가는 어떤 광경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음미할 순간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미래의 기억으로 여긴다. 찍어놓은 사진을 오래 또는 자주 보는 일은 매우 드물고, 심지어 아예 안 본다 해도 사진은 기억하는 자아에 유익할 수 있지만, 경험하는 자아에게 사진 촬영은 경치를 즐기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 휴가 여행을 평가할 때 오래 남을 것 같은 기억과 이야기를 기준 삼는 때가 많다. 기억에 남을 이라는 말은 흔히 휴가에서 절정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휴가 목표를 명확히 드러낸 부분을 묘사할 때 쓰인다. 그런가 하면 다른 상황에서는, 이를테면 사랑하는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언이 그 순간의 성격을 바꿔놓는다. 이처럼 어떤 순간이 내게 기억에 남을 순간이라면 평소와 다른 무게와 의미가 부여된다. 에드 디너 팀은 휴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억하는 자아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봄방학 동안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경험을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난 뒤에 방학 전반의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후 방학도 방금 끝난 봄방학처럼 보낼지 물었다. 통계 분석 결과 앞으로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최종 평가에 좌우되었다. 최종 평가가 일기에 나타난 그날그날의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도 그러했다. 찬물에 손 넣기 실험에서처럼 옳든 그르든 사람들은 기억을 기준으로 그 경험을 되풀이할지 말지 결정한다. 이후의 휴가를 주제로 사고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 휴가가 끝날 때 사진과 동영상을 모조리 폐기할 것이다. 나아가 휴가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릴 약을 삼킬 것이다. 이 조건이 휴가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추억으로 남을 보통의 휴가에 비해 이 휴가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는가?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정식으로 연관적이 없지만, 사람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 기억 소각은 휴가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 더러는 자신을 기억상실증 환자 대하듯 하면서 예전에 즐겁게 지낸 곳을 다시 찾아가 전반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휴가를 떠나지 않겠다며 기억하는 자아에만 관심을 둘 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경험하는 자아에게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낯선 사람을 대할 때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등산이나 밀림 트레킹에는 자기도 참여하지 않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다른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다. 등산이나 트레킹은 당시에는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고통과 기쁨이 훗날 추억이 되리라는 기대로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자.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수술을 중단하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기억 상실을 유도하는 약을 투여해 수술 기억을 완전히 지워주겠다고 약속받는다. 이 조건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기서 다시 내가 비공식적으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경험하는 자아가 겪는 고통에 사람들 대다수가 놀랄 정도로 무심했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안쓰럽지만 고통받는 낯선 사람보다 더 안쓰러울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곧 기억하는 자아이고 내 삶을 살고 있는 경험하는 자아는 마치 낯선 사람 같다. 이야기로서의 삶과 관련한 말들. 그는 최근 일로 위기에 처한 진실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다. 하룻밤의 만남을 위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지속시간 무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당신은 휴가를 온통 추억 쌓기에 바치는 것 같다. 기억에 오래 남지는 않더라도 카메라는 내려놓고 순간을 즐겨야 하지 않겠나? 그는 알츠하이머에 걸려 자기 삶의 이야기를 더 이상 간직하지 못한다. 하지만 경험하는 자아는 지금도 아름다움과 온화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7. 체감 행복. 약 15년 전에 삶의 질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주제에 대해 알려진 거의 모든 것이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인정받던 설문을 약간 변형해 수백만 명에게 질문을 던져 얻은 응답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이 질문은 명백히 기억하는 자아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요즘 삶 전체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나는 대장 내시경 검사와 찬물에 손 넣기 실험에서 나타난 엉터리 기억을 연구하면서 삶의 질이란 주제를 떠올렸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자연스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기억하는 자아는 훌륭한 목격자가 아니라는 것이 실험에서 증명된 뒤로 나는 경험하는 자아의 삶의 질에 주목했다. 그리고 헬렌은 3월에 행복했다 라는 말이 타당하려면 아래 상황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만두기보다 지속하려는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고 빠져나오고 싶은 상황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았으며 인생이 짧은 탓에 대단히 중요한 어느 쪽으로나 관심을 두지 않을 중립적인 상태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만두기보다 지속하고 싶은 일은 정신적, 물질적 쾌락을 포함해 여러 가지다. 헬렌이 지속하고 싶어하는 상황의 한 가지 예는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하는 것이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몰입이라 부른 것으로 예술가가 창조 활동을 하는 순간에 경험하는 상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낱말 퍼즐을 풀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방해받고 싶지 않은 상태다. 내게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 어머니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날을 억지로 공원으로 데리고 나갈 때면 나는 항상 울음을 터뜨렸고 그네나 미끄럼틀을 타던 나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면 또 울었다. 방에 저항하는 이런 행위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 그네를 타든
재미있게 놀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헬렌의 객관적 행복을 측정할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 2명의 고통을 평가할 때처럼 삶의 연속적인 순간에 경험한 행복의 추이를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나는 에지워스가 한 세기 전에 사용한 쾌락 측정법을 따랐다. 처음 이 방법에 열광할 때는 헬렌의 기억하는 자아를, 경험하는 자의 실제 삶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투성이 목격자로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다. 나중에 보니 그 입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이었지만 연구의 출발점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체감 행복. 나는 전문 분야가 다른 심리학자 3명과 경제학자 1명으로 드림팀을 꾸려 경험하는 자의 행복 측정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경험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기란 불가능했다. 자기 경험을 끊임없이 보고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대안은 칙센트 미하이가 고안한 경험 표집이었다. 이 방법이 처음 사용된 이후로 기술이 발달해 지금은 낮에 불시에 휴대전화 알람이나 진동을 울리는 프로그램으로 경험을 표집한다. 알람이 울리면 휴대전화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묻는 간단한 질문 메뉴가 뜬다. 그러면서 그 순간 행복, 긴장, 분노, 걱정, 몰두, 신체적 고통 등 다양한 느낌의 세기를 묻는다. 경험 표집은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예상하는 것만큼 번거롭지는 않아서 잠깐이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실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상 재구성법을 개발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경험 표집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참가자들은 초기 연구에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2시간이 걸리는 실험에 참여했다. 우선 전날을 자세히 회상하면서 영화의 여러 장면처럼 하루를 사건별로 쪼개라고 했다. 그런 다음 경험 표지법을 기초로 각 사건마다 질문 메뉴에 답하게 했다. 참가자들은 목록에서 자신이 참여했던 활동을 고르고 주의를 가장 많이 기울였던 활동에 표시했다. 만났던 사람들 목록도 작성해 여러 감정의 세기를 0에서 6점, 0 느낌 없음, 6 가장 강렬한 느낌으로 평가했다. 우리 측정법은 과거 상황을 자세히 회상할 수 있다면 그때의 감정도 회상할 수 있고, 나아가 감정을 암시하는 생리 현상도 다시 체험한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사건의 대표적인 순간에 느낀 기분을 꽤 정확하게 회상하리라고 여겼다. 일반 재구성법 중 여러 항목을 경험 표지법과 비교해보니 일상 재구성법도 유효한 측정 도구였다. 참가자는 사건이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도 보고했고, 따라서 깨어있는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의 지속시간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일상의 감정을 수치로 요약할 때 오래 지속된 사건은 짧게 끝난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 설문에는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답을 기억하는 자아의 만족도로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일상 재구성법을 이용해 미국, 프랑스, 덴마크 여성 수천 명을 상대로 그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연구했다. 어떤 순간이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행복 수치로 쉽게 표시되지 않는다. 긍정적 감정에는 사랑, 환희, 몰두, 희망, 즐거움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부정적 감정도 분노, 수치심, 우울, 외로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동시에 존재하지만 삶의 순간들은 거의 다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사건에서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의
점수를 매긴 뒤 비교해 그 사건이 불쾌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에 부여한 점수가 여러 긍정적 감정에 부여한 점수보다 높을 때 해당 사건을 불쾌한 사건으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미국 여성은 전체 시간의 19%를 불쾌한 상태로 보내는데 프랑스 여성 16%나 덴마크 여성 14%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우리는 개인이 불쾌한 상황에 소비하는 시간의 비율을 불쾌한의 유를 따서 유지수라 불렀다. 예를 들어 하루 중 깨어있는 16시간 가운데 4시간을 불쾌한 상황에 소비하는 사람은 유지수가 25%다. 유지수의 장점은 주관적 점수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객관적 수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유지수가 20%에서 18%로 떨어졌다면 불편한 감정이나 고통에 소비하는 총 시간이 10분의 1 줄었다는 뜻이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눈에 띄는 점은 심적 고통의 개인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의 약 절반은 하루 종일 불쾌한 일을 겪지 않았다고 말한 반면 의미 있는 소수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상당한 마음고생에 시달렸다. 아마도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소수가 대부분의 고통을 겪는 모양이다. 그것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탓이든 불행한 성격 탓이든 삶에서의 불운과 개인의 비극 탓이든 유지수를 활동별로 계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 때나 업무 중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소통 중에 부정적 감정이 드는 시간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미국 중서부의 어느 도시에 사는 여성 1000명은 유지수가 아침 출근 때는 29%, 업무 중에는 27%, 아이를 볼 때는 24%, 집안일을 할 때는 18%,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12%, 텔레비전을 볼 때도 12%, 성행위를 할 때는 5%로 나타났다. 유지수는 주말보다 주중에 약 6% 높았는데 주말에는 싫어하는 활동을 하는 시간이 적고 업무와 관련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의 감정이다. 미국 여성은 집안일보다도 아이 돌보기를 약간 덜 즐거워했다. 프랑스 여성과 미국 여성의 몇 가지 차이점 중 하나인데 프랑스 여성은 미국 여성에 비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대신 그 시간을 더 즐거워했다. 아마도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고 오후에 아이들을 차에 태워 이런저런 활동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떤 순간이든 개인의 기분은 자신의 기질과 전반적 행복에 달렸지만 행복을 느끼는 기분은 하루 사이에 한 주 사이에 크게 요동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순간의 기분은 주로 현 상황에 좌우된다. 이를테면 직장에서의 기분은 복지 혜택이나 직급처럼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상황에 따른 요소로 가령 동료와 어울릴 기회, 소음, 시간 압박, 부정적 감정의 중요한 요인, 바로 앞에 있는 상사, 우리의 첫 번째 연구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나온 유일한 항목 등이다. 핵심은 무엇에 주목하느냐다. 감정 상태는 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달렸고 우리는 보통 현재 활동과 당장의 주변 환경에 주목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관적 체험의 질이 그 순간의 사건보다 되풀이되는 생각에 지배될 때도 있다. 사랑에 빠져 행복하면 차가 막혀 꼼짝 못해도 즐겁고 슬플 때는 웃긴 영화를 봐도 우울하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기쁨과 고통은 그 순간 일어나는 일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생긴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조사 결과 프랑스 여성과 미국 여성은 먹는데 거의 같은 시간을 쓰지만 프랑스 여성이 미국 여성보다 먹는 행위에 2배 더 주목하는 성향이 있었다.
미국 여성은 먹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먹는 즐거움이 줄었다. 이런 결과는 개인과 사회에 모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간 활동은 삶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자기 의지로 기질을 더 쾌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삶을 관리해 출퇴근의 시간을 덜 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시간을 더 쓸 수는 있을 것이다.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걸 보면 텔레비전 시청 같은 수동적인 여가 활동보다 사람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자의 교통수단을 개선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고 노인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확대한다면 사회의 유지수를 떨어뜨리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지수가 1%만 떨어져도 고통을 수백만 시간 줄이는 상당한 효과를 낸다. 전국적으로 시간 활용과 체감 행복을 조사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팀의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는 이 방법의 여러 요소를 전국적 통계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주도했다. 체감 행복 측정은 이제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벌일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이 측정법을 미국을 비롯한 150여 개 국가에서 수백만 명에게 확대 실시했다. 갤럽의 이 여론조사는 일상 재구성법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응답자에게 전날 느낀 여러 감정을 이끌어낸다. 방대한 표본 추출 덕에 극도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한데 그 결과 체감 행복에서 상황 요소, 신체 건강,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두통은 사람을 우울하게 한다. 그리고 하루의 기분을 두 번째로 정확히 예측하는 요소는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했거나 만났는가의 여부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갤럽 자료를 보면 행복의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살면서 체감하는 행복, 자기 삶을 평가할 때 내리는 판단. 갤럽은 켄트릴 자기 규정 성취도로 알려진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삶을 평가하게 한다. 사다리를 상상해 보자. 맨 아래 발판에는 0, 맨 위 발판에는 10이 쓰여 있다. 사다리의 맨 위는 당신에게 가능한 최상의 삶이고 맨 아래는 당신에게 가능한 최악의 삶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발판에 서 있다고 느끼는가? 삶의 여러 측면 중에는 그것을 체감할 때보다 평가할 때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교육이 그렇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삶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체감 행복과는 관련이 없다. 실제로 적어도 미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반면에 건강이 안 좋으면 삶을 평가할 때보다 체감할 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상적으로 감정 소모가 큰 일이어서 부모라면 대개 스트레스와 분노를 호소하지만 삶을 평가할 때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 종교 활동도 삶을 평가할 때보다 긍정적 감정 유발과 스트레스 감소 등 삶을 체감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의외로 종교가 우울함이나 걱정을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날마다 조사하는 갤럽 헬스웨이스 행복지수에서 45만 건 이상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행복과 관련해 가장 흔히 묻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결론은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지만 돈이 많으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체감하는 행복은 높아지지 않는다. 심각한 가난은 살면서 겪는 다른 불행을 증폭시킨다.
특히 질병은 여유로운 사람보다 궁핍한 사람을 훨씬 더 불행하게 한다. 수입이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통이 생기면 슬프거나 걱정된다고 말하는 비율이 19%에서 38%로 증가하는 반면 하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에서 70%로 증가한다. 애초 수준도 더 높고 증가폭도 훨씬 더 크다. 궁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는 이혼과 외로움에서도 나타난다. 체감 행복이 주말에 더 커지는 현상도 궁핍한 사람에게서 훨씬 드물게 나타난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에서 체감 행복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가계 소득은 약 7만 5천 달러였다. 생활비가 덜 드는 지역에서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관련한 체감 행복 증가는 평균적으로 정확히 제로였다. 소득이 더 높으면 생활 환경이 좋아질 뿐 아니라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오페라표를 사는 등 여러 즐거움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다. 설문에서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말할 때 왜 이런 추가적 즐거움이 포함되지 않는 걸까? 그럴듯한 해석으로는 소득이 높으면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 학생들에게 부를 생각하게 하면 초콜릿을 먹을 때 즐거운 표정이 줄어든다. 소득이 체감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연히 대비된다. 소득이 높아지면 만족도도 올라가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실제 체감에 더 이상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일반적인 결론은 대장 내시경 실험만큼이나 명확하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삶과 실제로 느끼는 삶은 관련이 없다 할 수 없지만 엄연히 다르다. 내가 몇 년 전에 생각한 대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부정확한 체감 행복 수치가 아니다. 둘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체감 행복과 관련한 말들. 정책 목표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야 한다. 우리 목표는 사회의 유지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울함과 극도의 빈곤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더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간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다. 즐거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겠는가? 소득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넘어서면 돈을 들여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돈이 덜 드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